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하이패스 정보 처리 실기 두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과목명은 DB 설계, 구축 및 관리예요.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DB 줄여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 DB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DB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관리한다. 자, 우리 변경되기 이전의 과목명은 데이터베이스 실무였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나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및 관리나 그게 그거죠. 자, 따라서 과목명만 바뀌었을 뿐 내용적으로 큰 변화 없으니까 자, 기존 내용 그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다가 최근엔 또다시 좀 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더 이상 이제 출제될 용어가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시험이 진행되어 오면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 출제될 건 이미 거의 다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출제됐던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복 출제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기출문제가 완벽히 복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필기는 시험장에서 시험지 가지고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실기는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필기와 같은 무슨 단답형이 아니라 거의 뭐 시험지 한 페이지를 다 꽉 채우는 긴 문장 속에서 괄호를 채워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원됐다는 문제는 여러분이 기억으로 되살려 나와서 이러이러한 문장이 나왔던 것 같다 라고 그냥 올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문제가 복원되지 않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출제됐던 기출 용어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출제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출제됐을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 용어들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기출된 내용들, 기출된 용어들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알고리즘은 거의 대부분 만점 받으십니다.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리즘은 대부분 만점 받는데 합격에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알고리즘 만점 받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틀렸다. 그러면 거의 합격이에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도 5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당 그럼 거의 6점이죠. 한 문제 틀렸다 할지라도 나머지 과목에서 40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6점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만점 받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틀렸다 그러면 거의 합격이에요. 근데 알고리즘 만점 받고 데이터베이스 2개 틀리면 12점 날라갑니다. 자, 60점에서 12점 날라갔는데 나머지 40점에서 12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2점 못 맞는다 그러면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면 거의 합격이고 2개 틀리면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3개 틀렸다 그러면 합격은 멀어져 가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물론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겠지만 적어도 5문제 중에 4문제, 1문제 정도 틀리는 걸 목표로 최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우리가 필기에서 들어보셨죠? 필기에서 데이터베이스 열심히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필기에서 공부하신 것과는 방법이 좀 달라요. 필기에서는 그냥 그게 뭔지 몰라도 시스템 카탈로그가 뭔지, 메타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다음 무슨 스키마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자,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문제답만 달달달 암기하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었죠. 그죠? 그러나 실기는 달라요. 실기는 무슨 단답형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긴 지문 안에서 중간중간 가로가 쳐져 있어요. 그 안에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여러분이 넣기 위해서는 그 용어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도 암기 과목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 과목이에요. 무대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달달달 외우면서 하는 공부는 데이터베이스 아무 의미 없어요. 따라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도 여러분 교재 파일 그대로 보여주면서 밑줄 치면서 그런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강의 듣고 나서 공부하실 때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면서 읽어보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 교재 보면서 이거는 밑줄 여기 치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비유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용어가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업 끝나면 한번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서 이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기출문제에 이미 다 기출된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챕터별로 맨 뒤에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1강에서 공부한 용어 중에서 기출된 문제들, 그 중에 복원이 된 문제들을 제가 수록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용어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 보시면, 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해설 강의로 들어가시면 이제 강좌별로 해설 강의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보시면서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문제를 푸는 요령,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열심히 이끌어드리는 대로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듣고 나서 반드시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한번 쭉 용어들, 중요 용어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을 쭉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보시는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자,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그 다음에 DBMS 들어보셨죠,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스키마라고 하는 게 어떠한 종류가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자, 한 번씩 우리 필기에서 아무리 여러분이 암기하면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들어는 봤음직한 용어들이에요, 그죠? 자,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데이터베이스가 뭐냐? 뭐 정확한 정의는 몰라도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매일매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어떠한 검색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네이버 서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무지하게 많은 그 데이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찾아본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이야기는 네이버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정확한 정의를 몰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하나의 기지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터 기지.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쌓이고 모여서 거대한 데이터가 되면 그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예요. 자,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화 돼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우리 물질들이 전부 디지털화돼서 컴퓨터 안으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돈. 돈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는 돈을 주고받았잖아요. 실제 종이로 된 돈 또는 금속으로 된 동전을 주고받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신용카드화되고 이제 컴퓨터 디지털망을 통해서 실제 돈이 아닌 비트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제는 아날로그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아날로그라는 말을 이야기를 거의 이제 들어보기 힘들 정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현실 세계의 모든 객체들이 컴퓨터 안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유수라고 하는 이 유수란 객체도,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선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수라고 하는 이 객체도 컴퓨터로 옮겨 들어갔죠. 그죠? 지금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움직이고 열심히 떠들고 있는 유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옮겨져 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화 된다라고 하는 게 텍스트화된 글자화된 데이터들이 컴퓨터로 옮겨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합쳐지게 되면 우리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봤던 것처럼 3차원 가상 공간에서의 또 다른 세상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것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인터넷을 연결해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아무리 전공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빅데이터,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쌓여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그걸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무조건 데이터만 쌓여서 거대하면 빅데이터냐? 그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모이면 최근에는 어때요?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모을 거냐?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잘 관리해서 검색할 때 어떻게 빠르게 검색하게 할 거냐? 이게 중점적인 데이터베이스 기술이었어요.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기술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빠르게 검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뭐예요? 분석이죠, 분석.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쌓아놓고 그걸 분석해보면 뭔가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는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2013년도 기출문제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용어로 출제가 됐어요. 우리 뒤에서 자세히 정리할 겁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데이터를 무조건 싹 쌓아서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 빅데이터다. 그게 아니라 빅데이터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데이터를 쌓아놓고 그걸 분석해보면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실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같은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최근에 서울시의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휴대폰 사용자들의 위치, 그리고 이동되는 것들을 조회를 했답니다. 그게 다 데이터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디 와서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해갔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더란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심야버스 노선을 개설했다는 거예요. 심야버스 노선을 이거 밤 12시 넘어서 과연 사람들이 탈까?
그죠? 우리는 그냥 예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실제 쌓여있는 데이터들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노선을 개설하면 여기는 적잖하지 않겠다. 여기는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겠구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60억 건인가요? 60억 건 이상 되는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그 심야버스 노선을 개설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의 하나의 활용이에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떠한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빅데이터를 또 쉽게 활용하는 예를 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유튜브 가보시면 여러분 유튜브에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들어가서 그냥 동영상만 보고 나오죠. 근데 유튜브에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동영상 활용을 하면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했던 데이터들이 전부 저장이 돼서 스스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네? 그럼 그 다음에 유튜브에 접속을 해보면 내가 찾지 않아도 내가 관심을 갖는 자동차들에 대한 동영상들이 먼저 메인 페이지에 보여져요. 이 사람은 가만 보니까 한국의 걸그룹과 관련된 동영상을 많이 보네? 그러면 다음에 접속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미리 그 사람이 흥미를 가질 만한 걸그룹들에 대한 새로운 동영상들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빅데이터의 활용이에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모르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몰라도 얼마든지 네이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얼마든지 인터넷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좀 더 잘 알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법들을 좀 공부하고, 이 정보처리 실기 과목은요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제가 정보처리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알고리즘 과목을 공부했어요.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과거에 20세기처럼 많이 외우고 똘똘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업이 찾는 또는 우리 어떤 관공서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뭡니까? 무슨 문제를 줬을 때 그 문제를 얼마나 빠르게 잘 해결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 나가느냐. 그 사람이 인재거든요. 알고리즘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논리적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했잖아요. 우리는 죽어라 맨날 암기 과목만 공부하다가 처음으로 수학조차도 공식을 암기해서 대입해서 풀었는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은 암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과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느껴졌잖아요. 그러나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필요한 과목이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10몇 년 전부터 알고리즘 초등학생 가르쳐야 된다. 프로그래밍 교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서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초등학생들 알고리즘 코딩 교육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또 초등학생들 데려다 놓고 또 코딩 자격증 만들어갖고 또 C 언어 가르치고 이러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그런 알고리즘 사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그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앞으로 나의 경쟁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유수는 유수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IT 강의와 관련된 이러한 많은 자료들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겠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무한한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해야 됩니다. 인터넷 떠돌아다니면서 구경만 할 게 아니라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여러분 컴퓨터로 옮겨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과목입니까? 앞으로 21세기에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신기술 동향. 얼마나 좋아요. 최신 IT 기술들 공부하는 겁니다. 좋잖아요. 업무 프로세스. 업무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절차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산 영어.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어. 그죠? IT 관련자들은 영어 모르면요. 어느 단계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막히는 게 영어입니다. 그 이상 수준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또 필수입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정보처리를 강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잘 꾸며져 있는 그런 과목들이에요. 물론 개나 소나 정보처리는 다 따는 자격증이다. 막 요즘에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 정보처리라고 하는 자격증에 포함된 과목들은 정말 좋은 과목들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떻게 또 발전해 가고 있어요? 최근에 IT 화두가 뭡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구름이라는 뜻이죠. 인터넷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름으로 표시해요. 인터넷에 수없이 얽혀져 있는 그 복잡한 구조를 우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인터넷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과 비유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스마트폰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인터넷과 접속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얼마든지 여러분 것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기술 동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최근에 IT의 화두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이 기술들이 접목되어 가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네 가지 필기에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통합 데이터. 영문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미 출제가 됐었는데 영문으로 출제가 되니까 자, 통합 데이터다 그러면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라고 영문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통합 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통합 데이터의 설명을 보면은 통제된 중복, 최소한의 중복, 중복의 최소화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통합된 데이터라는 이야기는 중복을 최소화시켜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죠? 그죠? 자, 따라서 영문으로 기억해 두세요.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이걸 비유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 애플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저도 애플 아이폰도 쓰고요. 아이패드도 쓰고요. 자, 집에서 맥을 가지고 뭐 작업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하나 찍어요. 사진 하나 찍으면 자동으로 내 계정으로 미국으로 전송이 돼서 미국에 있는 애플 그 데이터 센터에 내가 찍은 사진이 내 계정 안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서 자, 따로 이쪽에서 과거에는 어때요? 내가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거 컴퓨터로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연결해서 파일 이동하고 동기화시키고 막 이래야 됐잖아요. 그죠? 그러나 최근에는 필요 없어요. 사진 찍은과 동시에 한 불과 한 3, 4초 지나면 자, 이 사진이 미국에 있는 애플의 그 데이터 센터로 저장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이디로 등록된 기기들로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내가 이쪽에서 사진을 찍고 한 2, 3초 있으면 아이패드로 사진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맥으로도 사진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사진 찍은 거 바로 그냥 집에 가서 보면은 맥에서 뭐 불러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맥에서 내 아이클라우드 계정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 가지고 얼마든지 불러와서 편집하고 할 수 있죠. 그럼 보세요. 여기 별도로 존재하는 파일이 아니라 아이클라우드 서버 공간, 미국의 애플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공간에 이 사진이 하나가 저장됩니다. 이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또는 맥에서 하나의 파일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죠. 내가 이 파일을 가지고 수정을 했어요. 뭔가 사진을 보정했습니다. 예쁘게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클라우드 공간으로 넣어놓게 되면 다른 기기에서도 그 보정된 사진을 받아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애플 아이클라우드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사진만 되는 게 아니라 연락처도 다 공유가 됩니다. 이쪽에서 내 연락처가 있잖아요. 휴대폰에 내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있다면 그 연락처가 뭐 아이패드나 또는 맥에서 따로 뭐 또 저장하고 불러오고 할 필요 없어요.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 공간으로 저장돼서 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서 연락처 부분 메뉴로 들어가면 그러면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가 그대로 다 나와요. 내가 아이폰에서 뭐 메모 하나를 했어요. 메모 하나를 하고 저장 안 해도 되죠. 그냥 메모하고 닫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메모가 전송돼서 나중에 집에 와서 내가 맥에서 열어보면은 내 메모 공간 열어보면 내가 아까 아이폰에서 저장한 메모가 그대로 나와요. 이게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죠? 자, 따라서 통합된 데이터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아이폰에서 주소록 하나 있는데 전화번호가 친구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아이폰 연락처에서 내 친구 전화번호 하나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내 친구 홍길동이의 데이터는 여기에서 물론 저장된 거지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화돼서 클라우드 공간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그 애플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내 계정 안에 홍길동이 데이터가 하나 딱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수정하는 순간 자동으로 전송이 돼서 그 홍길동 데이터가 수정이 되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아이패드에서도 가져다 쓰고 맥에서도 가져다 쓰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기기들이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통합된 데이터란 이야기예요. 얘들이 각각 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 하나로 통합해서 다시 말하면 이게 기기가 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응용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응용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기출이 됐어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따로 가지고 얘 따로 가지고 얘 따로 가질 필요 없이 하나의 데이터를 모든 기기나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져다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통합 데이터, 영어로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는 따라서 통합된 데이터, 최소한의 중복. 이해되셨죠? 그죠? 자, 최소한의 중복. 중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물론 중복을 완전히 없애고 딱 하나만 존재하면 좋긴 하죠. 그러나 중복을 완전히 없애긴 어려워요. 그러나 최소한의 중복을 허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합된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저장 데이터라고 합니다. 당연히 저장되어 있어야 되죠. 왜?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에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는 내가 사진을 찍는 순간 나는 인식 못하지만 자동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애플사의 데이터 센터.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은 애플은 아니에요. 이건 구글이에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거의 잠실 경기장보다 더 큰 이곳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저장 장치를 가지고 여기로 전송돼서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야, 이거 진짜 뭐 화재가 나거나 지진 나거나 이거 폭격당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자, 데이터 센터 사진을 또 보고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안에, 이 밑에 어마어마한 컴퓨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 안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다 가서 저장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저장 데이터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장치에 반드시 저장되어 있어야 그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시험지, 이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나요? 아니죠. 이거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 문제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요소는 저장된 데이터라고 하는 거. 영어로 stored data. 영문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세 번째, 운영 데이터. 자,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말 당연하죠.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운영, 다시 말하면 모든 시스템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운영되지 않는,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데이터 아무리 관리해봐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각 응용 시스템들이 현재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사용되지도 않는, 필요하지도 않은 불필요한 데이터들, 잘못된 데이터들 가지고 있어봐야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운영 데이터라고 해서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라 그래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된 게 쉐어드 데이터라고 하는 요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공용 데이터. 자, 공용 데이터다라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여러 장치들 또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가서 마치 나 혼자 네이버를 다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전국의 수천, 수만 명의 사용자들이 네이버로 접속해서 나와 동일한 데이터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4가지 특징과 관련된 용어 이미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밑에 출제된 용어에 대해서 나왔죠. 응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가 출제가 됐다고 나오죠. 그럼 응용 시스템을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이패드 또는 뭐 아이폰 또는 아이맥 이것도 하나의 응용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여러 프로그램들 다 응용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응용 시스템의 의미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는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하나의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보내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응용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기출됐고요. 그 다음 뭐가 기출됐어요? 쉐어드 데이터라고 기출됐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이 말로 나온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기기들에 중복되지 않고 중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온 다음에 공용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가로를 딱 쳐놓고 이것은 이러이러이러한 성질을 말한다. 됐어요? 그러면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알아야 보기 40개에서 쉐어드 데이터를 찾아서 정답을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출제된 용어입니다.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공용 데이터라고 하는 건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공유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4가지 특징 영문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합 데이터,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 자, 그 다음에 저장된 데이터, 스토어드 데이터. 운영 데이터,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마지막으로 공용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 시험 문제 출제된 거는 쉐어드 데이터가 출제가 됐어요. 기출됐다는 이야기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딱 나오면 머릿속으로 4가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은 어떠한 특성이 있느냐? 자, 쭉 한번 내용 볼게요. 첫 번째, 실시간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 영어로 출제되긴 좀 길죠, 그죠? 자, 리얼타임 액세서빌리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험 문제 나오면 한글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실시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때 실시간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바로바로 검색해서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데이터베이스 쓸 일이 없잖아요. 네이버 가서 기껏 검색했더니 뭐 1시간 뒤에 결과를 보내준답니다. 짜증나서 안 쓰겠죠.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고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는 이야기죠. 자, 실시간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계속적인 변화. 자, 이게 이제 영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Continuous Evolution. 영문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잖아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또 기존의 데이터가 수정되고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우리 기사패스.com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는 기출문제은행 시스템. 여러분들 기출문제은행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자, 원하는 문제 검색해서 문제 정답 이런 거 다 나오죠. 자, 그러면 계속적인 변화. 만약에 잘못된 오류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험이 시행되면 또 새로운 시험 문제 또 계속 입력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고 기존에 잘못된 데이터가 있으면 수정되고 자, 이 계속적인 변화라고 하는 건 앞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에서 뭐와 연관 지을 수 있어요? 운영 데이터라고 하는 것과 연관 지을 수 있죠. 운영 데이터.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되고 수정되고 변화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계속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동시 공용이 가능해야 된다. 앞선 설명과 같은 설명이죠. 그죠? 공용 데이터라고 하는 말과 거의 의미가 같아요. 자,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가요? 동시 공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용에 의한 참조. 요 놈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내용에 의한 참조. 이게 영어로 나왔어요. 컨텐츠 레퍼런스.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설명 쭉 나온 다음에 가로를 딱 쳐놓습니다. 이러이러한 성질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주소에 의해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주소를 가지고 찾지만 데이터베이스는 그러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내가 네이버를 들어가서 김연아 선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은데 김연아 선수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주소로 찾는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나 내용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김연아라고 하는 세 글자만 딱 입력하면 네이버에 저장되어 있는 수많은 김연아의 데이터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죠. 그죠? 자, 그걸 뭐라고 해요? 내용에 의한 참조. 따라서 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게 시험 문제의 정답으로 등장했어요. 컨텐츠 레퍼런스. 자, 그럼 무슨 뜻인지를 알면 문장을 쭉 읽다가 요거 내용에 의한 참조를 이야기하는 거네. 그럼 밑에 정답에서 봤을 때 내용에 의한 참조, 컨텐츠 레퍼런스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실시간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적인 변화, Continuous Evolution.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동시 공용, Concurrent Sharing.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용에 의한 참조. 자, 요걸 외우셔야 돼요. 이 용어를 외우면서 이 용어의 뜻이 뭔지를 외워야지 거꾸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재 파일 보면서 실시간 접근성. 실시간 접근성은 수시적이고 비정형적인 질의에 대하여 실시간 처리로 응답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외워야 될 용어는 실시간 접근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 실시간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을 외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공부할 때 참고하시는 거지 이거 달달달 외우는 건 실기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용어예요. 이 용어를 외우시면서 제가 드렸던 설명을 잘 듣고 이 용어가 이런 뜻이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네 가지 특성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DBMS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게요. DBMS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컴퓨터에 데이터들이 쌓이면 그 데이터들을 따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DBMS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DBMS를 비유할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윈도우입니다. 운영체제.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다면, 윈도우가 없다면 여러분들 컴퓨터 쓰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물론 뭐 윈도우즈가 없으면 다른 운영체제가 또 있긴 하지만 운영체제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컴퓨터 어떻게 쓸 거예요? 컴퓨터하고 어떻게 대화할 겁니까? 그죠? 컴퓨터 켜봐요. 여러분들 컴퓨터 켰는데 운영체제가 날아갔어요. 컴퓨터 켰습니다. 퍼런 화면만 뜨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컴퓨터하고 대화 됩니까? 대화 안 되죠. 그죠? 자, 운영체제가 해준 역할이 뭐예요? 사용자인 나하고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가 다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죠.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다시 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고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DBMS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굉장히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DBMS는 결국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DBMS 시스템이 있고 시험 문제 정답으로 등장한 응용 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응용 시스템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기 위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면 DBMS가 중간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해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다가 넘겨준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응용 시스템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관리하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DBMS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슨 개념인지 개념 이해되셨죠? DBMS라는 용어 출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DBMS라는 용어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DBMS가 무엇이냐? 이런 거 묻는 거 아니다 말이죠. 문장이 쭉 있고 그 문장 사이에 DBMS를 넣어야 되는데 DBMS가 뭔지를 모르면 그건 당연히 넣을 수가 없죠. DBMS는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DBMS는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DBMS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이 과거에는 어때요? 파일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어때요? 아래 한글 켜놓고 아래 한글에서 열심히 입력합니다. 저장 버튼 누르는 순간 파일명을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파일명을 입력하면 파일의 형태로 저장이 되죠.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은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이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한 컴퓨터 1년, 2년, 3년 쓰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파일들이 저장이 됩니다. 나중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관리가 안 됩니다. 언제 한번 맘먹고 한번 삭제해야지 하고 삭제하려고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여기저기 널려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여러분 컴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래야 한글에서 작업하면 HWP 파일로 저장되고 파워포인트로 작업하면 PPT 파일로 저장되고 그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로부터 데이터를 독립시킨 거예요. 어떤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여러분이 아래아 한글로 예를 들어서 아래아 한글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출 문제를 쭉 입력을 하고 저장을 했습니다. 하나의 파일이 형성되겠죠. HWP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HWP 파일을 포토샵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포토샵에서 HWP 파일을 어떻게 읽어와요? 이해되었습니까? 그 프로그램의 데이터가 종속돼 버려요. 내가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아래아 한글에 있는 파일 중에서 문제 중에서 특정 문제를 가지고 와서 쓰고 싶어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힘들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내가 아래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 파일은 아래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 종속돼 버려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열리고 그 프로그램 내에서만 수정이 되고 됐어요? 자,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데이터를 독립시키자는 이야기예요. 얘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저장할 때 얘가 저장을 하게 하지 말고 자, 얘가 저장을 하려고 할 때 얘가 입력한 데이터들을 받아서 저장하는 DBMS를 따로 만들자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저장하게 하지 말고 얘들이 저장을 하려고 할 때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그리고 나서 얘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할 때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받아서 원하는 형태로 보내주고 이러한 중개 역할을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게 바로 뭐예요? DBMS죠.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개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기사패스닷컴의 문제은행 시스템 있죠? 문제은행 시스템에 보면은 문제들이 각각 데이터가 돼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기사패스닷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가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은행 시스템 들어가서 자, 저장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쳐보세요. 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글자가 들어간 데이터 문제들을 찾아서 DBMS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서 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원하는 형태로 던져줄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DBMS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DBMS가 뭔지 이해되었죠? 그죠? DBMS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 가지 DBMS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DBMS, 일반적으로 대규모 DBMS다라고 하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요, DBMS를. 또는 뭐 리눅스 계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MySQL이라고 하는 DBMS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MS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MS SQL 서버라고 하는 DBMS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자, 지금 이거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바로 이 프로그램들이 바로 뭐다? DBMS 프로그램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DBMS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DBMS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운영체제처럼 데이터들을 별도로 독립시켜서 데이터들만 관리하고 응용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찾아서 빠르게 검색해서 응용 프로그램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구나. 이것만 아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교재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따라서 DBMS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구나.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DBMS 프로그램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필기 같으면 여러분 그 특징 외워야 되죠? 다음 중 DBMS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래놓고 뭐 1번, 2번 사이에다 이상한 거 껴놓잖아요. 그죠? 근데 실기는 그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왜 DBMS의 특징을 넣어놨냐면 이 DBMS의 특징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 시험 문제에 나올 용어가 있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DBMS의 특징은 첫 번째,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데이터베이스는 결국 중복과의 싸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합된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터그레이티드 데이터, 통합된 데이터. 가급적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중복을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 좋아요. 현실 세계에 유수가 딱 한 명 존재하듯이 컴퓨터 안에서도 전 세계 컴퓨터를 통틀어서 유수의 데이터가 하나만 딱 있다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중복만을 허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중복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중복과의 싸움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때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 파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면 우리 컴퓨터에 여기저기 이 파일 복사해서 여기다 저장해놨더니 도대체 막 이 파일들이 여기저기 막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BMS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었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데이터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유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공유성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기출이 됐어요. 공유성이라는 용어를 모를 리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성질은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데이터를 공동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뭐 컨커런트 쉐어링도 나왔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공동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DBMS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에 종속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종속돼서 그놈한테만 데이터를 던져준다면 DBMS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데이터를 공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유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더 설명 안 돼도 되겠죠? 자, 세 번째. 자, 이 용어가 중요해요. 데이터 일관성. 일관성이라고 하면 영어로 consistency를 말하는데 일관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 우리는 사람 이야기할 때 야, 쟤는 왜 이렇게 애가 일관성이 없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그죠? 나는 얘가 좋아 그랬다 또 나는 또 이제 걔 싫어 얘가 좋아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했다가 또 다음에 말 바꾸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관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모든 데이터가 동일한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세계 유수는 딱 하나입니다. 그죠? 이 유수는 하나예요. 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유수는 현실 세계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유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컴퓨터로 옮겨졌을 때 전 세계 인터넷을 통틀어서 유수가 하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유수 정보가 옮겨지고 또 새로운 사이트 가입할 때 또 옮겨지고 인터넷 안에 유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수천 개 수만 개가 존재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DBMS가 관리해 준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만약에 중복돼 있다면 어때요? 이쪽에서 하나 정보를 수정한 것이 만약에 여기서 수정을 안 했다면 자,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아이폰 따로 저장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서 주소록 따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서 주소록도 따로 또 열심히 입력해서 저장했습니다. 별도로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 친구가 주소가 하나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답니다. 여기서 전화번호 바꿨어요. 자, 내 친구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얘도 내가 바꿨어요. 그런데 모르고 자, 내 컴퓨터에 있는 전화번호를 안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이놈이 맞느냐? 이놈이 맞느냐? 얘 두 개는 똑같은데 얘는 번호가 다르네? 물론 뭐 금방 보면 알 수 있겠지만 1년, 2년 지나서 봤을 때는 얘가 맞는 번호인지 얘가 맞는 번호인지 알 수 없죠. 그죠? 중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일관성이 깨졌죠. 이때 바로 뭐라 그래요?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린 그 설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러한 것들을 말로 설명한 다음에 이러한 경우에 괄호를 딱 쳐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졌다라고 한다. 이것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 그죠? 현실세계의 실제값과 가상세계에 있는 값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얘는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고 얘는 똑같은데 얘는 다른 번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중복으로 인해서죠. 데이터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 중복된 데이터들이 다 똑같이 수정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은 일관성이 깨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DBMS는 이러한 데이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 자, 데이터 무결성 유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여러 번 기출이 됐습니다. 무결성이라고도 하고 비슷한 의미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정합성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무결성이라고 하면은 무슨 약자일까요? 무결함성의 약자예요. 무결함. 결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정확하다. 그래서 정합성이라고도 하고 무결성이라고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 그러면 비슷한 뜻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뭐로 바꾸면 될까요? 정확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성. 넓은 의미로 보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일관성의 개념은 무결성 개념으로 포함되는 겁니다. 자, 내가 현지세계의 유수는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전에 가입했던 사이트가 1년 전에 내가 서울 살 때 가입했습니다. 모르고 나는 안 들어갔어요. 그 사이트에. 최근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봤더니 내 비밀번호가 틀린 거예요. 그 사이트로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자한테.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만 그 비밀번호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 없답니다. 그러면서 확인차 주소 좀 알려달래요. 주소 알려달라 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주소를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틀립니다.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서울 어디 사시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지세계의 현재 유수의 주소와 그죠? 그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유수의 주소가 좀 다르죠? 이럴 때 뭐가 깨졌다 그래요? 무결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일관성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일관성은 여러 데이터가 일관된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건 좀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죠? 한 곳에 있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현실 세계의 실제 값과 맞지 않을 때 무결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성이 깨졌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무결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무결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으면 뭐합니까? 쓸데없는 쓰레기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따라서 DBMS는 이러한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앞으로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데이터베이스 강의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실 용어 중에 하나예요. 무결성은 정합성이라고도 하는데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정확성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 그 데이터가 정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현실 세계의 실질적인 값과 다르다라고 하면 무결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무결성이 깨지지 않도록 DBMS가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기출됐고 여러분 시험에 또 나와요. 그러면 이 무결성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긴 문장 안에서 여기 들어갈 답은 무결성이겠구나를 여러분이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결성은 정합성이라고도 하고 정합성도 2번 기출됐습니다. 이미 2번 출제됐어요. 정합성 또는 정확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데이터베이스의 정확성,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따라서 DBMS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보안 유지 기능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DBMS가 보안 유지가 완벽할 것 같으면 우리 개인정보가 왜 막 유출됩니까? 최근에 다 털리고 있잖아요. 은행 털리고 통신사 털리고 그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좀 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털릴까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안과 관련된 기능들,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이게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나 DBMS는 어쨌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해커들에 의해서 그것도 다 뚫리지만 됐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쭉 한번 봤는데 시험 문제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이 아닌 거 골라라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간중간에 나왔던 용어들 예를 들면 공유라는 용어라든지 또는 일관성이라는 용어라든지 무결성이라는 용어라든지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결성이다라고 하면 정합성이라고도 하고 데이터가 현실 세계의 값과 정확하게 일치해야 된다.
그것이 깨졌을 때 우리는 무결성이 깨졌다 또는 정합성이 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무결성이 깨진 데이터베이스는, 정합성이 깨진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었죠? 쓰레기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이해되었죠? 따라서 DBMS는 무결성,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아하. 자,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무결성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데이터와 여기에 있는 데이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똑같은 사람의 데이터일 때 이 값들이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값들이 뭔가 달라요.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와 이쪽에 있는 전화번호와 얘가 다릅니다. 번호가 분명히 똑같은 유수의 전화번호인데 그러면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약간의 의미가 달라요. 그러나 일관성은 넓게 봤을 때 무결성으로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은 깨졌다. 맞죠? 그죠? 얘는 지금 분명히 현실 세계의 값은 얘가 맞습니다. 유수의 전화번호는. 근데 얘는 안 바꿨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유수의 전화번호는 무결성이 깨졌다. 정합성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정합성, 무결성 뜻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일관성은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고 크게 출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사용자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매일 사용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일반 사용자라 그래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 있죠? 필기에서 들어보셨죠?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 그래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구축하고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을 DB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응용 프로그래머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를 우리는 응용 프로그래머라 그래요. 게임 개발하는 사람, 응용 프로그래머입니다. 아레아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 응용 프로그래머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상관없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는 응용 프로그래머라 그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와 응용 프로그래머는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요즘의 프로그램들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지 않으면, 물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짠다 이 소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기사패스닷컴의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사패스닷컴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어떠한 구조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다 설계해서 구축해서 넘겨줘요. 그죠? 그 구조를 넘겨주면 응용 프로그래머는 자, 이쁘게 홈페이지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게시판 기능도 만들고 회원가입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만들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만들어준 데이터 구조에 따라서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 그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러한 그렇게 만들어진 홈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뭐겠어요? DBA죠, DBA. 그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필기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뭐 하는 사람이다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통칭해서 DBA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 그러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DBA가.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또 독특한 문제가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린 DBA는 알겠는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DBA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뭐가 출제가 됐었냐면 DA라고 해서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니 DBA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DA는 뭐냐? DBA와 DA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보면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고 얘는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용어 안에 뜻이 다 숨어 있어요. 말 그대로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을 DBA라 그래요.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좀 이따 비교 설명 드릴 겁니다. DA라고 하면 데이터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업무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이해하세요. 물론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DA라고 해서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도 있고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데이터 아키텍트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많이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DBA와 DA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때 DA는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이야기하고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하는 걸 어떠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라는 의미로 데이터 아키텍트라는 말을 쓰지만 물론 데이터 아키텍트라고 해서 데이터를 설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는 DA의 의미예요. 따라서 그렇게 안 쓰고 나중에 기출문제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자, 데이터 아키텍트는 그냥 빼두시고 DBA하고 DA가 뭐가 다른 거냐? 자, 쉽게 설명하면 이 사람은 그 회사에서 필요한 데이터 자체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DBMS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은행에서 우리 은행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은행에서 지금 구축되어야 되는 데이터가 뭐고 실제 데이터 어떤 구조로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사람은 DA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DA의 업무는 주로 설계와 관련된 데 있어요. 설계.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를 설계하고 얘는 DA는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DBMS하고는 무관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SQL 몰라도 됩니다. 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DBMS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DBMS 프로그램 이 사람 몰라도 돼요. 물론 다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무관한 거예요, 이거하고는. 이거하고는 무관하게 순수하게 데이터를 설계해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은행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가 뭐냐 도대체. 무슨 데이터에 무슨 속성 값들이 필요하고 어떤 관계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 줘야 되느냐. 이걸 설계하는 사람이 DA예요. DA가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실제 DBMS 프로그램, 다시 말하면 MS SQL이나 SQL 프로그램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사람이 짜준 설계도를 가지고 실제 DBMS를 구축하고 실제 컴퓨터에 저장된 DBMS를 관리하는 사람이 DBMS예요. DBA예요. 구분되시나요? 자,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이런 이야기예요. 설계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 병원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병원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누가 와야 돼요? DA를 섭외해야 돼요. 소규모 데이터베이스 같으면 그냥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혼자 다 해도 되겠지만 굉장히 대규모의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IT 전문가입니다. IT 전문가. 얘는 IT,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A는 꼭 IT 전문가의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은 업무 프로세스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서 그 은행의 업무를 한 달 동안 파악을 합니다. 자, 은행이 한 달 동안 업무 들어가는 걸 봤더니 이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가공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계해 주는 사람이 DA예요. 그럼 DA가 설계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야 해서 설계도를 넘겨주면 그러면 이제 DBA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DBMS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입력하고 뭐 필요한 거 만들어주고 이런 걸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이고 DA는 순수하게 IT에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그 업무를 분석을 해서 무슨 데이터가 어떻게 필요한지 데이터를 설계해주고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사람이 DA예요. 구분되십니까? 그러면 DA가 몸값이 높을까요? DBA가 몸값이 높을까요? 뭐 거기서 거깁니다만 대한민국의 뭐 IT 현실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축이 어려워요? 설계가 어려워요? 설계가 어려워요. 설계가. 소규모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DBA 혼자 다 해도 됩니다. 웬만한 거 뭐 통박으로 다 나오죠. 그죠? 딱 가서 무슨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그러면 다 공식화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는 DBA가 할 수 없어요. DBA가 잘못 데이터베이스 구축했다가 설계 한번 잘못해놓으면 나중에 그걸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데이터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전문적인 데이터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걸 설계해서 DBA에게 넘겨줘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실제 이제 DBMS 프로그램을 가지고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DBMS 프로그램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DBA라 그래요.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DBA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도 그냥 DBA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DBA, DA를 구분해서 뽑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인력 채용을 할 때도 DBA 따로 뽑고 DA 따로 뽑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그냥 어설픈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설계해서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는 정말 전문적인 데이터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데이터와 관련된 것을 관리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DA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이러한 DBMS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 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은 DBA예요. 구분되십니까? 오케이. 요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됐어요. 그럼 이제 스키마 빠르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키마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조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가 뭐냐라 그러면 한마디로 구조.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구조나 제약 조건.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떠한 제약 조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 데이터베이스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옮겨놓는데 문제는 뭐예요? 눈에 안 보이죠? 데이터베이스가 눈에 보입니까? 그죠? 컴퓨터 뜯으면 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한 구조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비유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스키마의 뜻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스키마는 한번 기출이 됐어요. 스키마라는 용어는 한번 기출이 됐는데 실제 기출될 땐 뭐라고 기출됐냐면 스킴이라고 기출이 됐어요. 스킴. 스키마라고도 하고 스킴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용어예요. 스키마, 스킴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스킴은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하나 구축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아파트 단지 하나 10만 명 너무 많다. 한 5천 세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하나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를 구축하기 전에 설계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아파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 개념 스키마가 있고 외부 스키마가 있고 내부 스키마가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영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영문으로 기억해 두세요. 컨셉션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 다음 외부 스키마는 익스터널 스키마, 내부 스키마는 인터널 스키마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구조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구조고 이건 무슨 구조고 이건 무슨 구조냐?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 건설하는 과정을 비유 들어 설명드려보자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의 구조입니다. 자, 전체 몇 세대가 들어올 거고, 자, 이 아파트가 들어올 면적은 얼마, 몇만 제곱미터가 될 것이고, 주 출입구는 어디에다 둘 것이고, 자, 평형대를 이쪽에는 몇 평대를 둘 거고, 이쪽으로는 몇 평대를 둘 건지, 자, 이러한 것들 전부 설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근린생활시설을 둘 거고, 공원 어디다 둘 거고, 이러한 전체적 설계를 하죠. 보안과 관련해서 어느 회사와 그 계약을 맺어서 CCTV 어디다 어떻게 달 거고, 자, 각 가정의 보안과 관련된 장비들 무엇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는 그냥 줄여서 스키마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구조와 제약 조건. 데이터베이스 전체와 관련된 구조, 제약 조건, 보안과 관련된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 그래요?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개념 스키마를 구축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파트 단지 지으려면 일단 조감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 구조도 그리고 설계도 그려야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구조를 우리는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그러면 외부 스키마는 뭐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예요. 자, 우리 설계도 갖다 보여주고 이 조감도 갖다 보여주고 이렇게 지을 겁니다. 백날 사진 보여주고 이야기해봐야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만듭니까? 모델하우스 만들지 않습니까? 수억 원 들여가지고 삐까뻔쩍하게 모델하우스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에게 자, 이 아파트가 다 만들어지면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걸 미리 만들어서 보여주죠.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구조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구조. 자, 마지막 내부 스키마라는 건 뭐예요? 실제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 이런 설계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벽 두께는 얼마로 해야 되고 이 벽 안에 배선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용자는 그거 몰라도 되죠. 이 아파트의 안에 벽이 배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수도관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밑에 보일러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가 그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설계를 해야 지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내부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외부 내부 개념 스키마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실제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데이터라 그랬어요. 최근에는 하드디스크에 주로 많이 저장을 하겠죠.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실제 저장되어 있는 구조, 이걸 뭐라 그럴까요? 내부 스키마. 그렇다 그래서 이 내부 스키마가 하드디스크 어디에 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이 저장되는 구조, 그래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형식이나 또는 데이터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내부 스키마라 그래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장되는 물리적 구조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내부 스키마라 그래요. 사용자는 이거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용자 내부 스키마 알 필요 없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데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데 김연아 검색해서 결과를 보면 되지. 김연아 데이터가 어디에 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구조까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됐나요? 아하.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통체적 구조예요. 그럼 외부 스키마는 뭐냐?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구조입니다. 그걸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외부 뷰라고도 해요. 그래서 외부 스키마를 외부 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실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념적 설계로 설계를 했어요. 자, 내가 설계를 했더니 자, 4번 이름, 부서, 직급, 호봉, 월급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성값을 가지고 이러한 값들을 갖는 하나의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하나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4번 값을 받을 거고 이름값, 부서, 직급, 호봉, 월급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이런 구조를 갖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전체적인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전체적 개념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근데 이놈이 이제 실제 저장될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저장된다는 걸 설계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에 입력되는 값은 문자이고 10바이트를 넘지 못한다. 데이터 크기 지정해주고 입력되는 데이터의 유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기본키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 4번이 그 다음 부서라고 하는 놈도 역시 문자인데 8바이트야. 얘는 외래키로 지정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월급은 숫자 데이터가 입력될 거고 10바이트를 넘을 수 없어. 자 이런 형태로 데이터의 유형이라든지 데이터의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정해 주죠.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 구조. 자 실제 직원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구조 이걸 뭐라고 한다? 개념 스키마라고 보는 거죠. 이 개념 스키마가 실제 저장될 때 어떠한 유형으로 저장되고 어떠한 데이터 크기로 저장되는지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한다?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스키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딱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직원이라고 하는 테이블은 아 사번이나 이름이 필요하고 부서 필요하고 직급 필요하고 호봉 필요하고 월급 필요하네. 구조 보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스키마예요. 전체적인 직원 테이블의 개념 스키마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 테이블이 실제 저장될 때 이러한 유형의 데이터로 저장되고 저장되는 데이터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실제 저장되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부 스키마예요. 지금 여러분이 개념 스키마를 보신 거고 내부 스키마를 보신 겁니다. 그럼 외부 스키마는 뭐냐? 나중에 이렇게 저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실제 데이터베이스로 DBMS로 만들어서 입력을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들 다 저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난 특정 값만 뽑아서 사용자가 보고 싶단 말이죠. 자, 지금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게 이름하고 부서만 필요로 한답니다. 그러면 저장된 데에서 다 가져올 필요 없이 이름값만 가져오고 부서값만 가져올 수 있죠. 이걸 누가 도와줍니까? DBMS가 도와주죠. DBMS가 자, 응용 프로그램이 이름 부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DBMS한테 요청을 하면 DBMS가 데이터베이스로 접근해서 이름과 부서값만 가지고 와서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는 지금 이름과 부서로 된 목록을 쭉 보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사용자가 보고 있는 구조. 외부 스키마. 다른 말로 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서브 스키마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답니다. 자, 전체 저장된 것 중에서 4번, 이름, 호봉, 직급, 월급. 자, 호봉 빼고, 호봉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네요. 순서가 막 바뀌었네, 그죠? 4번 가져오고, 이름 가져오고, 부서는 필요 없답니다. 호봉 먼저 가져오고, 직급 가져오고, 월급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지금 사용자가 보고 있단 말이죠. 이 구조를. 이게 바로 뭐다? 외부 스키마. 사용자가 보는 구조. 실제 이런 구조로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 저장된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로 저장된 데이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사용자가 보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외부 스키마 또는 뭐라고도 해요? 뷰라고 하는 겁니다. 뷰. 따라서 외부 스키마는 곧 뷰를 말하는 거고 서브 스키마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사패스닷컴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자 예를 들어 스키마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키를 쳤어요. 그러면 스키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문제들 다 DBMS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죠. 여러분은 쭉 내려보면 스키마가 출제된 문제들만 쭉 보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저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그 구조, 그게 바로 뭐다? 외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아하. 자, 기사패스닷컴의 전체 문제들이 저장되어 있는 문제은행 시스템의 구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개념 스키마. 그리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이러한 저장 유형, 이게 바로 뭐다? 내부 스키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내부 스키마가 뭔지, 외부 스키마가 뭔지, 개념 스키마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어차피 정답은 이것들이 정답이에요. 그죠? 내부 스키마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외부 스키마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정답을 여러분이 찾아들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뜻 아시겠죠? 그죠? 아,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전사적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제약 조건, 보안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 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개념 스키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들에게 보여지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죠? 내가 어떤 검색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 그죠? 나는 그런 구조를 보고 있지만 실제 그 구조가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외부 스키마, 외부 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뷰라는 용어는 또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어떤 유형이나 데이터의 크기와 관련된 이런 구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내부 스키마, 인터널 스키마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스키마 구조까지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이번 시간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번 시험에 출제된 것 중에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이것들이 출제될 수 있는 용어예요. 그 다음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공용, 내용에 의한 참조 이게 출제될 수 있는 용어고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만 수업 시간에 잘 여러분이 수업 듣고 이해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일관성,
또는 뭐 무결성 이러한 용어들이 출제될 수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 용어의 뜻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시는 방법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어떤 사용자가 있느냐. 결국 정답은 뭐예요? 응용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DBA, DA.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었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하.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서 스키마가 나왔다 그러면 어차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건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제 걔를 어떻게 끼워 넣을 거냐, 거기다가 그 용어의 뜻을 알아야지만 데이터베이스 문장에서 아, 여기 들어갈 건 내부 스키마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공부하실 때는 이걸 한번 쭉 보시되 여기 나와 있는 걸 달달달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용어를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영문으로 외우시는 게 좋고 그 용어를 외우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만 딱 정확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문제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기출 해설 강좌로 나중에 가시면 이제 거기에 1강 뒤에 있는 기출 문제 제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어떻게 출제됐는지 문제 푸는 방법 이런 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시트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연습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좌 2강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